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은 뒤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꺼낸 폰을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삐익. 익숙한 알림음 하나. 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다. 보통은 카드사 결제 알림이나 광고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에 떠있는 글자를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입금 30만 원 박순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눈이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다. 다시 휴대폰을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다. 30만 원. 그리고 송금인 이름 박순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박순호, 바로 내 어머니였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되는 동안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왜? 엄마가 나한테 돈을 보내? 엄마는 요양원에 계신다. 기초연금과 작은 보조금으로 겨우 생활하신다. 나를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오히려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런 엄마가 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것도 30만 원. 나는 곧장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확인해줬다. 고객님, 맞게 입금된 겁니다. 송금 예약이 걸려있네요. 매월 5일 오전 9시 30만 원씩 자동이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송금 예약. 엄마가 매달 꾸준히 의도적으로 나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털썩 앉았다.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쳤다. 어릴 적 겨울이었다. 온 동네가 꽁꽁 얼어붙던 시절.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보이던 장면이 있다. 작은 부엌, 보일러조차 변변치 않았던지 엄마는 늘 허리를 굽히고 앉아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그 사이로 엄마의 손등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불평했다. 엄마, 국이 왜 또 미역국이야? 나 된장국이 좋은데. 엄마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국을 퍼서 내 밥그릇 옆에 내려놓았다. 그때는 몰랐다. 미역국은 싼 값에 오래 끓일 수 있는 가난한 집 살림살이의 상징이었다는 걸. 그 기억이 30만 원이라는 숫자와 겹쳐지며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진호음이 2번 울리고 느릿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가 말했다. 성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돈 보내? 나 필요 없어. 나한테 그러지 마. 수화기 너머로 요양병실의 정막이 흘러들어왔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기계가 삑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에 나는 대답을 잃었다. 가슴이 꽉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다.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렀다. 밥은 먹고 다니니? 단 4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들어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온갖 장면이 스쳐갔다. 내가 대학 입학하던 날, 엄마는 몰래 손에 쥐어주셨다. 낡은 봉투에 넣은 돈 5만 원. 등록금 보탬이나 되라. 그 말에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해? 됐어. 그때도 엄마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나는 그 웃음이 마음 아픈 웃음인 줄 몰랐다. 30만 원. 그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요즘 내 삶은 무너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는데 나는 그 잔해 속에서 기어 나올 힘조차 잃고 있었다.
아침이 와도 아침이 아니었다. 커튼을 젖히면 창밖은 이미 환했지만 내 방 안은 여전히 캄캄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독촉장, 빨갛게 도장 찍힌 연체 고지서, 전화기를 들면 모르는 번호가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은 대출 독촉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용기가 없었다. 언젠가부터는 벨소리가 울리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43. 남들은 아이들 사교육에 내 집 마련에 분주할 나이. 나는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아 기름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하루에 겨우 2시간 눈을 붙이고 나머지 시간은 버티는 데 썼다. 커피와 담배로 허기를 달래고 한 끼는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없었다. 사업이 망한 지 3년째였다. 한때는 나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렸고 처음에는 주문도 꽤 들어왔다. 성구씨, 요즘 바쁘지? 매출 괜찮다며?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가 덮치고 세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거래처는 문을 닫았고 계약은 줄줄이 취소됐다. 사무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끊겼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몇 달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카드값은 밀렸고 결국 돌려막기에 돌려막기를 했다. 그것도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나는 캐피탈, 사채까지 손을 댔다. 밤이면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계산기만 두드렸다. 이 돈을 막으면 다음 달은 끝이 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결국 아내에게 들켰다. 아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낸 사실이. 성구씨, 이게 뭐야? 아내의 손에는 대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다.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친구들도 떠났다. 처음에는 몇 번 안부 전화를 했다. 괜찮냐? 도와줄까? 하지만 몇 번 거절하고 나니 그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다. 단톡방에 들어가면 한 친구는 새 차를 뽑았다며 인증샷을 올리고 다른 친구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자랑했다. 나는 그곳에서 댓글 하나 남길 수 없었다. 좋아요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다. 결국 그 방에서 나왔다.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입금 30만 원 박순호.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반복되었다. 꼬박꼬박 말없이. 나는 문득 생각했다.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던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다 보니 3년 전 짧은 통화가 마지막이었다. 엄마, 나 바빠. 다음에 전화할게.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엄마는 나에게 3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매달 5일 휴대폰에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신호. 엄마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혼잣말을 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귓가에 엄마 목소리가 스친 듯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가 보내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요양원에 계신 분이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도리어 내가 보태드려야 하는데 그 의무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30만 원.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대신해 넌 아직 혼자가 아니야라고 외쳐주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엄마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이 왠지 죄송해서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다.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원장님 혹시 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조금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장은 난처한 얼굴을 지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절대 자식분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엄마가 굳이 나에게는 감추고 싶었던 걸까? 숨기고 싶었던 사정이 있었던 걸까? 그래도 제가 아들입니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에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 뒤 작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건네졌다. 그 안에는 엄마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잔고 57,230원. 그게 전부였다. 엄마가 가진 모든 돈. 하지만 그 밑에 찍힌 거래 내역은 너무 선명했다. 청구 송금 30만 원. 자동이체 예약 매월 25일 오전 9시.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어릴 적 겨울방학.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는 늘 작은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늘 말했다. 잔돈 있으면 저금통에 넣어. 언젠가 필요할 때 쓰자. 나는 귀찮다고 대꾸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돈 모아도 별거 안 돼. 엄마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거 아닌 돈이 모이면 나중에 큰 힘이 돼. 세상은 그런 거야. 그때는 몰랐다. 엄마가 매일같이 장을 보며 깎은 몇백 원, 빨래터에서 아껴낸 1,000원이 결국 나의 학비가 되고 내 밥값이 되었다는 걸. 통장 사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거래 내역은 단출했다. 의료비, 소액 카드 결제, 그리고 한 번 찍힌 간병사 팁 10,000원. 그 밑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아들이 온 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아들이 온 날.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반년 전이었다. 잠깐 얼굴만 비추고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던 날. 엄마는 그 짧은 방문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간병인에게 10,000원을 쥐어주며 부탁했던 것이다. 내 아들 잘 좀 챙겨주세요.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엄마에게 건넨 건 짧은 인사뿐이었는데 엄마는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록해 두셨다. 엄마의 계좌는 돈이 아니었다. 그건 기도였다. 숫자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내역 하나하나가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통장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나한테?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도 눈꺼풀을 억지로 눌러도 머릿속은 통장 사본에 찍힌 숫자와 글씨들로 가득했다. 간병사 팁 10,000원. 아들이 온 날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 줄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나는 그저 잠시 다녀갔을 뿐인데 엄마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돈을 내어주며 부탁까지 하셨다. 다음 날
견딜 수 없어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살짝 기울어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그 빛을 따라 먼지가 춤추듯 흩날렸다. 엄마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엄마.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낯선 표정이 스쳤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 나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다. 나야, 성구. 엄마, 아들.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아, 성구야, 우리 아들 맞지?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눈물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엄마 곁에 오래 머물렀다. 도시락을 사와서 같이 밥을 먹고 손톱도 잘라드리고 머리도 빗어드렸다. 엄마는 내 손길이 낯설어 하면서도 금세 편안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라도 자주 오자.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어 드리자. 그러다 엄마가 작은 수첩 하나를 내게 건네셨다. 이거 내 거다. 어릴 때부터 내가 적어 놓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날짜와 짧은 기록들이 빼곡했다. 성구, 초등학교 입학, 교문 앞에서 울었다. 중학교 첫 시험, 수학 70점. 좋아하면서도 속상해했다. 군 입대 전날 밤, 라면 끓여줬다. 국물까지 다 먹었다. 그 하나하나가 엄마의 시선이었다. 내가 잊은 순간들을 엄마는 다 기록해 두셨다.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요즘은 애가 바빠서 전화도 못하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모르겠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밥값이라도 보내야겠다. 30만 원이면 국밥은 사 먹겠지. 애가 국밥 좋아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 수첩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는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가 되었다. 수첩은 곧 엄마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 편지는 계좌 이체로 이어졌다. 그날 밤 병실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나를 불렀다. 성구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밥은 꼭 챙겨 먹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엄마. 꼭 먹을게.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겹쳐졌다. 겨울, 눈 내리던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엄마는 허둥지둥 내 장갑을 벗기고 손을 난로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뚝배기에 국밥을 데워왔다. 빨리 먹어. 속이 풀려야지. 그날 먹었던 뜨끈한 국밥. 그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문자. 애가 국밥 좋아했었는데 엄마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다. 나의 밥 한 끼, 나의 따뜻한 한 그릇. 그걸 위해 자신의 연금을 떼어내며 살아오셨다. 나는 그날 밤 수첩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 베개가 흥건히 젖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이제는 내가 편지가 될게.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살게.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엄마가 꾹꾹 눌러 쓴 글자들. 볼펜 자국마다 체온이 배어 있는 것만 같았다. 30만 원이면 국밥은 사 먹겠지. 짧은 문자. 그러나 그 문장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한동안 몸을 뒤척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또 울다 지쳐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성구 씨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그 말에 귀가 멍해졌다. 숨이 막혀 들이쉴 수조차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엄마. 병실 문을 열자 엄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계셨다. 가슴은 힘겹게 들썩였고 숨결은 바람처럼 희미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차분하면서도 무겁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늘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손. 엄마, 나야 성구야. 나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려 엄마의 손등을 적셨다. 그 순간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눈꺼풀이 떨리듯 열리더니 입술이 간신히 떨렸다. 편지 아니야. 그거 수첩. 그게 전부야.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오열했다.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린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엄마. 간호사들이 달려와도 나는 엄마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엄마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가 되셨다. 계좌 이체 한 건 한 건이, 수첩 한 줄 한 줄이 그분의 편지였고 기도였고 사랑이었다. 엄마는 그렇게 별처럼 조용히 떠나셨다. 장례식 내내 나는 멍한 상태였다. 친척들이 다녀가고 조문객들이 위로를 건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빈소구석에서 나는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를 오래 보지 못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휴대폰을 켰다. 여전히 계좌에는 자동이체 예약이 걸려 있었다. 매월 25일 오전 9시 30만 원 송금. 나는 해지 버튼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다. 차마 누를 수가 없었다. 마치 그 예약을 끊는 순간 엄마와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출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켜서 그 화면만 들여다봤다. 자동이체 예약 매월 25일. 그 문구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그건 엄마의 목소리였다. 밥은 먹고 다니니? 나는 결국 깨달았다. 엄마는 계좌로 말을 걸었던 거다. 나는 그 계좌의 수신자였고 이제는 그 계좌의 주인이 되었다. 엄마는 남기지 않았다. 재산도 큰 유산도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겁고 뜨거운 것을 남겼다. 사랑의 흔적. 나는 그 흔적을 껴안은 채 밤새도록 흐느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난 지 2달. 집안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빈 국그릇이 괜히 허전하게 보였다. 25일 아침 9시.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았다. 입금 30만 원 박순호. 그 문구는 다시는 뜨지 않았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뒤 나는 은행 창구에 들렀다. 직원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이 자동이체 해지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 번 클릭하고 물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마치 그 한 번의 클릭이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를 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지해 주세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지만 은행 한가운데서 참아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 꺼내놓고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30만 원은 밥값이야. 아들 밥값. 그거라도 해야 나 엄마인 것 같더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가 엄마 밥 더 먹어드려야 했는데. 그날 밤 나는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 계좌에서 새로운 자동이체를 걸기로. 매달 25일 오전 9시. 금액은 30만 원. 수신 계좌는 지역 아동복지센터. 엄마가 하던 방식 그대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흘려보내고 싶었다. 이제는 매달 25일이 되면 알림이 뜬다. 출금 30만 원 희망아동센터. 그 알림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밥은 먹고 다니니? 나는 휴대폰을 꼭 쥐며 대답한다. 응, 엄마. 나 잘 먹고 다녀. 그리고 누군가도 잘 먹을 수 있게 됐어.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폐허 속에 웅크린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가 내게 물려준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성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 목소리 속에서 나는 엄마의 기도를 다시 들은 것 같았다. 밤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펼쳐본다. 애가 국밥 좋아했었는데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콧날이 시큰거리고 눈가가 뜨거워진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엄마는 엄마인 채로 떠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계좌에 새겨 넣으셨다. 나는 이제 그 계좌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통장에도 누군가의 조용한 편지가 숫자로 찍혀 있지는 않나요? 그 돈, 그 메모, 그 선물. 그것이 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